반갑습니다. 끝장회계 노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회계 생기초 특강 듣고 오셨다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상태표부터 보겠는데요.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줄임말로 BS라고 합니다. Balance Sheet의 약자죠.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키워드는 일정 시점 재무상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건 또 다른 말로 재산상태다 라고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무상태표를 T계정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T계정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겠지만 차변 그리고 대변이 있고, 항상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같아야 된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T계정의 그 원칙, 특성을 이용해서 재무상태표를 나타낼 건데요. T계정 위에다가 BS, 제가 적은 것처럼 이렇게 적으면 그 T계정은 BS, 재무상태표를 나타내는 T계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차변에는 자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죠. 요거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재무상태표라는 집이 있고요. 그리고 차변 왼쪽 칸에는 방이 한 칸 있고 오른쪽에 대변에는 방이 두 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있는 방은 자산이라는 방이고 대변에 있는 방은 부채라는 방과 자본이라는 방처럼 우리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파트도 거실이 있고 안방이 있고 침실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키친이 있고 그렇게 나눌 수 있듯이 이 T계정을 이용해서 재무상태표도 재무상태표라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차변은 자산이라는 방이 한 칸이 있다. 방이 좀 크네요. 그리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라는 방이 있는데 그 두 방의 크기를 합쳐도 자산이란 방, 요거랑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선은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항상 이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산식이 바로 뭐 재무상태표 등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인데요. 그 등식과 관련된 내용은 밑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식을 적어놨죠. 그래서 재무상태표 T계정 그림을 보면서 만든 식이 바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리고 자본을 주인공으로 해서 자본 혼자는 옆에 있죠. 이퀄 옆에 자본 혼자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건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그림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아, 자산에서 부채를 뺀 크기가 바로 자본의 크기와 같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시산표 등식은 이따가 다시 내려가서 말씀을 드리겠고 다시 보시다시피 지금 차변의 크기와 대변의 크기는 같아야 된다라는 말. 요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 반복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보셔야 될 게 자금의 조달이라는 부분 그리고 자금의 운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ERP에서는 자주 나오는 토픽입니다. 여러분 대변이 바로 자금의 조달을 나타내는데요. 어떻게 해서 자금의 조달을 나타내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맨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회사에다가 부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 투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말로는 주주라고도 하죠. 그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죠, 우리 회사가. 두 번째로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라고 합니다. 채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채무자,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온 거를 우리는 부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돈을 투자받은 거는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투자와 돈을 빌려온 게 뭐가 다르냐인데 투자받은 거는요 그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돈을 빌려온 부채 같은 경우는 꼭 갚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투자자는 어떠한 메리트를 위해서 그런 돈을 투자하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원금 회수가 안 되는데 주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주식을 사는 것이고 주식이 오르면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겠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리스크를 감안을 감수하는 겁니다. 물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투자자의 선택인 거죠.
투자자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앞으로 이 회사의 주가는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투자자들은 그 회사의 주식을 사면서 자본금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투자된 돈들은 회사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운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계 공부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가장 큰 부분은, 회계는 기업 입장입니다. 투자자 입장도 아니고 채권자 입장이 아니라 장부 작성은 그 기업이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기업이고 돈을 부채와 자본 통해서 조달을 했고 그 돈을 우리 회사에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런 관점으로 가셔야죠. 자, 투자받은 돈은 유형자산과 같은 뭐 기계장치라든지, 우리가 뭐 떡 회사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떡 케이크 회사. 그러면 이제 떡을 만드는 기계를 사야 되겠죠. 그게 이제 유형 자산이 되고요. 이렇게 들어온 기계를 통해서 떡을 만들면 떡이 이제 재고가 되겠죠. 재고 자산이 되고, 그럼 그 재고를 판매하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현금이 들어오겠죠. 이런 관점으로 자금을 운용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고를 판매할 때, 이 부분 있죠. 이때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수익은 재무상태표에는 수익을 적는 거 아닙니다.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라는 보고서에 적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상호 보완적이다. 두 가지 보고서를 다 작성해야 되고,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재무상태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손익계산서도 항상 같이 분석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재무제표 5가지를 배웠는데 사실은 그 5가지를 다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계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한다. 여러분이 혹시나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재무제표 보는 법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그냥 뉴스나 유튜브 뭐 이런 것들만 보고 따라가는 거, 그거는 위험한 발상이죠. 물론 급등하는 주식 따라잡기라는 뭐 투자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정적이거나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뭐 소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다시 이제 우리 수업으로 돌아와서 중요한 키워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변이 자금의 조달이고요. 차변은 운용입니다. 요걸 좀 생각해 주세요. 대변이 자금의 조달, 그 다음에 차변이 운용,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부채와 함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과거를 보시면은 자산이든 부채든 과거에 대한 말은 똑같습니다.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부채도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를 보시면 현재 이제 자산, 여기서부터는 좀 달라지죠.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부채는 부담하고 있으며. 자, 이거는 왜 지배와 부담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자산은 내 겁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우리가 아는 말로 해보자면 내 거라고 적으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부채는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겁니다. 네 거. 갚아야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내 거는 내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고요. 그 다음에 네 거, 언젠가 내가 갚아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갚아야 되는 부담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부담이란 단어가 쓰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래를 보시면 효익, 경제적 효익을 창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자산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한다. 근데 부채는 보시다시피 자원 유출, 돈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돈 갚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돈을 갚는 것은 의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관점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 관점으로 해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본에 대해서는요. 자본은 순자산으로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아래쪽에 있는 자본 등식과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수한 자산 부분, 그 크기와 같잖아요, 자본이. 그래서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산표 등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 시산표 등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거를 위치만 좀 아시면 되는데요. 이거 한번 그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여기가 자산, 부채, 자본이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는 비용, 수익이잖아요. 이 위치는 회계생기초를 하셨다면 이제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보시다시피 차변에 있는 애들을 보시면 자산과 비용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등호 옆에도 보면 자산, 비용이 적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대변 부분에 부채, 자본, 수익이 적혀 있죠. 그래서 부채, 자본, 수익 기억하시기 쉽죠. 그러면 이제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 자산, 부채, 자본은 앞에 기말, 기초 이런 식으로 붙는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는 방법은 자본만 기초가 적혀 있네요. 자산과 부채는 기말이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방금은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유를 하나 설명드리자면 왜 자본만 기초인가? 왜냐면요, 이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가 수익을 더하고 비용이 지금 여기 플러스라 돼 있지만 얘가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기초 1월 1일에 내가 들고 있던 자본에 수익을 더하고 비용을 빼면요, 뭐가 되느냐 하면 최종적으로 기말 자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화면을 잘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는 기말 자산은 대변에 기말 부채 더하기 기말 자본이 되는 셈인 거죠. 예, 그걸 이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시산표 등식입니다.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 넘어가세요. 그냥 외우는 방법만 기억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기준인데요. 먼저 구분하여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구분하죠. 그리고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산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하고 또 유동자산도 당좌 재고로 구분하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방을 나누는 거죠. 아까는 제가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큰 방 3개가 있다 했지만 그 안에서도 또 구역을 나누는 겁니다. 방이 또 쪼개지고 또 쪼개지고 중간에 이제 벽을 세운다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회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총액주의가 무조건 답이거든요. 반대말이 이제 순액주의인데 총액주의와 순액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예전에 이제 그렸던 그림을 좀 지우겠습니다. 자, 총액주의일 때 그리고 순액주의일 때 한번 설명을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총액주의 그리고 순액주의일 때 참고로 회계는 무조건 총액주의로 한다 입니다. 재무상태표를 그려서 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변만 확대인 거예요. 자, 보시면 뭐 앞으로 배울 거지만 계정 과목 너무 신경 크게 쓰지는 마시고요. 자, 우리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 1억 원을 주고 샀다고 보겠습니다. 최초에 1억 원 주고 산 거예요. 자, 근데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거, 요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회계에서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감누라고 하고요. 괄호는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건물의 가치가 1000만 원 줄었다라고 적겠습니다. 크게 해서 5000이라고 일단 적을게요. 자, 그럼 밑에다가 5000 남은 돈이죠. 자, 결론적으로 지금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 건물의 현재 가치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5천만 원이죠. 얘를 우리는 이제 장부가액이라고 합니다. 장부에 최종적으로 맨 밑에 적히는 금액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총액주의, 총액법이고요. 총액주의라고도 하고 총액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순액주의에 따른다면 건물 그리고 5천 끝
이게 순액주의입니다. 지금 현재 가치를 그냥 적는 거죠. 지금 총액주의와 순액주의를 한번 보십시오. 자, 회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총액주의를 보십시오. 최초 취득가액이 1억 원이었구나. 그리고 이 건물은 5천만 원 감가상각이 되었구나. 가치가 하락했구나. 그래서 이 건물은 5천만 원이구나. 이 정도의 정보를 주고요. 순액주의 보십시오. 이 건물은 5천만 원짜리야. 여러분, 어떤 게 더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액주의죠. 네, 그래서 회계에서는 총액주의를 쓰고 보통은 총액주의가 무조건 맞는 거고요. 그리고 순액주의는 틀린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총액주의가 O, 그 다음에 순액주의는 항상 X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년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회계는 1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작성하는 거예요. 1년 기준으로 결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년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그 1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이면 유동이라는 표현, 1년 이후이면 비유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요 밑에 요 내용을 볼 때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시험에서 ERP에서는 주로 유동성 배열법에 대한 설명이 좀 많이 나오는데, 요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키워드는요, 높은입니다. 혹은 빠른, 요 단어가 키워드. 만약에 낮은, 혹은 뭐 빠른, 이거 이제 큰이라고도 하는데, 느린, 그 다음에 느린, 혹은 큰의 반대말은 작은, 이라고 되면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동성이 높아야 높은 순서대로 배열한다. 자, 그럼 유동성이 높다는 말의 뜻은 옆에 보시면 환금성이라 되어 있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적는 건 좀 외우시고요.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하는 거는 그냥 뭐 보고 체크하고 이해만 하세요. 환, 돌아서 금, 들어온다. 돈이 돌아 들어온다. 옆에 보시면 현금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동성 배열법은요, 자산은 어떤 순서로 적어야 되냐, 맨 위에 요 재무상태표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다 재무상태표인데 보시다시피 맨 위에 돈으로 최대한 빨리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은 돈으로 늦게 바꾸는 거, 그거는 밑으로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유동성 배열법. 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유동 비유동으로 나눠놨지만 빨리 갚아야 되는 거, 그게 위로 올라가고요. 천천히 갚아야 되는 거는 밑으로 내립니다. 그렇게 해놔야 우리 회사에서도 어떤 돈을 빨리 받아야 되며 어떤 돈을 빨리 갚아야 되며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유동성 배열법 시험에 자주 나온다. 자, 그다음 잉여금 구분의 원칙인데요. 잉여금이라는 말은 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빠릅니다. 자본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잉여금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를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본잉여금은, 잉여라는 말은 남은 돈이란 뜻이에요. 자본거래, 자본거래를 통해 남은 돈을 자본잉여금. 그러면 이익잉여금은 뭐냐? 이익이란 말 보이시죠? 손익거래라고 하는데요. 손익은 수익,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고요. 정확하게 또 표현을 해드리자면 손은 손실, 이익은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익계산서 관련된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손익계산서에서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라 했죠. 근데 만약에 수익에서 비용을 뺐는데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걸 손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래들로 인해서 남은 돈, 그게 바로 이익잉여금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재무상태표 그림이 나왔죠.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배웠죠.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배웠는데요. 여러분, 요거를
이제 방을 세 개로 나눴다가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나오는 거고, 요 그림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회계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지금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우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자산이 있습니다. 자산은 크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눕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제가 유동은 1년 이내라는 표현 썼던 거 기억나시죠? 비유동은 1년 이후다. 무슨 말이냐?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들. 유동, 자산. 1년 이후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비유동. 유란 단어는 한자 표현입니다. 있을 유, 동은 움직이다. 그래서 움직임이 있다. 비유동은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키워드로 해서 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유동, 1년 이내,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단기라는 단어. 비유동, 1년 이후, 장기라는 단어. 이건 세 가지가 한 세트라고 생각해 주세요. 유동 1년 이내 단기, 비유동 1년 이후 장기. 이렇게 세트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유동자산이 이제 어떤 건지 아셨죠? 1년 이내입니다. 그거를 두 개로 딱 나눕니다.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눌 수가 있죠. 우선은 당좌자산이 뭐냐라는 말을 할 때는 요거는 이제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재고자산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 내가 팔려고 들고 있는 애들, 인벤토리죠. 그것들은 이제 상품이나 제품이나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뭐 원재료나 이런 것들을 재고자산이라 하고요. 그리고 자, 유동자산. 그러니까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 큰 카테고리였는데 거기서 재고자산이라는 카테고리를 제외한 모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편합니다. 됐죠? 보통 당좌자산 안에는 뭐 현금도 들어가고요. 뭐 외상 매출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이것도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 이것도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고 우선은 지금 이 그림을 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씩 다 배울 것들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배울 거니까 추후에 이제 계속 배울 거고 자,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도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이것도 동일한 논리입니다. 얘도 1년 이내 얘도 이제 단기라는 키워드와 연결되고요. 비유동부채도 1년 이후가 되겠고 1년 이후에 갚아야 된다. 그리고 장기라는 키워드 연결되고 자 그리고 자본 같은 경우도 지금 5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이게 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선 이 방 이름이라고 생각하시고 외워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멈추시고요. 요거 다 외우시고 빈 노트에다가 여러분이 안 보고 적을 수 있을 때까지 외우십시오. 자, 지금 외우는 거를 패스하시고 그 다음 내용 들으시면 이 수업의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특강을 할 때도 지금 요 타이밍에 학생들 보고 다 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외우시고 5분 만에 외우시면은 바로 적으시면 되겠죠. 안 보고 딱 적으실 수 있으실 때 그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됐죠? 자,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제가 재무상태표 외우라고 했는데 안 외우고 오신 분 멈추세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돌아가세요.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3번, 4번 말하고 있어요. 말 들으세요. 자, 이제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우선 손익계산서는 줄임말로 앞으로는 PL이라고 적겠습니다. PL은 Profit and Loss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선생님들은 인컴 스테이트먼트의 약자인 IS를 쓰기도 하시는데 네, 저는 PL이라고 쓰겠습니다. 우선 손익계산서의 키워드는 일정 기간
그리고 경영성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방법은 수익과 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우선 자리를 한번 보시면 비용이 차변 자리고요. 수익이 대변에 있는 자리네요. 자, 크기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수익과 비용은 항상 크기가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수익이 이렇게 많아요. 자, 그럼 보시다시피 차변에 빈 공간이 남죠.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익이라고 적습니다. 여기서 이제 혼동이 되는데요. 아니 수익 계정은 뭐 대변이라고 하셨는데 이익은 뭡니까? 자, 요건 T 계정에 표시를 하려고 하다 보니 네, 이렇게 차변에 빈 공간에 이익이라고 적게 됐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 이익은 요 부분이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고 남은 부분. 네, 뭐 어쨌든 요 부분과 크기가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익은 차변에 적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적어 보자면 자, 지금은 수익이 큰 경우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비용이 큰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여기가 비용, 보통은 비용은 무조건 차변 자리고요. 수익이 대변 자리입니다. 그럼 요 공간 남잖아요. 요 공간을 우린 손실. 요것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 부분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손실은 빈 공간에다 T 계정으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저게 적은 거예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 수 이런 식으로 앞글자 따기 하셔서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이다. 지금은 자리, 오케이? 방의 그 위치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럼 수익과 비용의 정의가 나오는데 수익부터 보시면 키워드는 현금이 들어온 거, 번 돈이죠. 비용은 현금이 나간다, 쓴 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돈이 들어오지 않거나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수익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이 지금 당장 나가지 않아도 비용으로 잡기도 해요. 왜냐? 언젠가는 돈이 들어올 것이고 언젠가 돈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밑에 있는 식을 보시면 수익 빼기 비용은 순이익이다. 자, 이런 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요 부분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는 식으로 외우시는 게 좀 낫습니다.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다. 혹은 순이익이다라고도 해요. 순수한 이익이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고. 손익계산서도 작성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 보시면은 발생주의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발생주의라는 게 뭐냐? 사건이 발생할 때 장부에 작성하겠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현금주의는 뭐냐? 반대말인데요. 이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만 장부를 작성하겠다. 차이점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상품을요, 외상으로 매출했다고 보겠습니다. 매출. 그러면은 분계를 일단 적을게요. 요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참고로 적는 거예요.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을 적어요. 수익이거든요, 얘가. 수익의 발생 되겠고, 그 다음에 보통은 돈이 들어오면 차변에 현금을 적는데 지금 외상 매출이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 적습니다. 지금 당장 분계가 이해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RP에서는 분계가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참고로 적는 거예요. 백백이라고 예시를 드는 겁니다. 자, 지금 차변 대변을 보십시오. 현금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왜냐? 현금 거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 먼저 현금주의에 따르면 지금 이런 거래는 장부에 적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럼 현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장부에다가 아무것도 적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확한 회계 정보가 될까요? 회계 보고서가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는 발생주의를 채택한 겁니다. 그게 뭐냐? 실제로 이런 거래라는 사건 발생하면 장부에 적어라. 됐나요? 네,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바로 발생주의고, 물론 현금주의에 따라서 작성하는 장부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현금 흐름표다. 우리가 재무제표 5가지 외우셨죠? 네, 5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현금주의로 가는 게 바로 현금 흐름표. 그럼 나머지 장부들은 전부 다
발생주의다. 뭐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런데 보통은 발생주의란 단어를 손익계산서와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실현주의가 되겠습니다. 실현주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내가 물건을 보통 넘겨주면 수익을 인식한다. 물건이 넘겨줬을 때 수익이 실현된다. 뭐 그 정도인데요. 요건 단어만 기억하세요. 아, 실현주의에 따르는구나. 자, 그다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은 수익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되는 비용도 항상 같이 인식을 해야 된다입니다. 그 예시 가장 큰 예시는 얘거든요. 얘가 이제 보기 답으로 나와요. 자, 그래서 매출액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원가도 동시에 장부에 인식하라. 그 내용이고요. 자, 손익계산서도 마찬가지로 총액주의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구분 계산의 원칙도 있는데 이것도 우리 아까 전에 재무상태표의 경우도 구분해서 표시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여기 구분 표시 1번에 있죠. 그래서 손익계산서도 이제 구분해서 계산을 한다입니다. 손익계산서에 틀이 있어요. 틀. 그것도 나중에 한번 암기를 할 건데요. 가장 작은 틀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수익 빼기 비용은 이익이야.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얘가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재무상태표도 제가 자산, 부채, 자본 작은 틀에서 시작해서 크게 이제 방을 넓혀 드렸죠. 그것처럼 수익과 비용 요것도 크게 이렇게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도 나중에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자, 우선은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고 돌아오셔서 네, 저랑 같이 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 멈추시고 세 문제 푸세요. 자, 문제 다 풀었다는 가정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푸시지 않으신 분은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합격 못합니다. 저와 함께 이제 호흡하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합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다 생각하시고요. 네,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키워드 위주로 잡으면서 갈게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그 다음에 경영성과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갑니다. 손익계산서는 동태적, 요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 차변의 비용, 대변 수익은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정태적, 차변에는 자산, 그 다음 요 부분이 틀렸거든요. 자금의 조달,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맞는데 또 자금의 운용 요 부분이 틀렸네요. 자, 그리고 일단 4번부터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시점, 그 다음에 재무상태. 자, 그러면은 이제 답은 3번이고요. 틀린 것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전에 대변이 자금의 조달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운용 틀렸고요. 그 다음에 차변은 자금의 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여기에 조달, 이 부분은 운용입니다. 요건 아까 제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동태적, 정태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은 동태적은 움직인다, 움직일 동이고 정은 정적이다처럼 가만히 있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 동태적은 뭐랑 연결되냐? 위에 보이시는 기간, 요 단어랑 연결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태적이라는 단어는 여기 보이는 시점 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경제학적인 용어예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기간을 보통 동태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시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태적이다는 표현을 써요. 기간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런 것들을 기간이라 하고, 그 다음에 시점은 그냥 날짜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다 이런 것들을 이제 시점 혹은 이제 정태적이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지금 묶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설명이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고 있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는 서로 결합될 수 없다. 이거는 결합관계를 배우셔야 되는데 다음 챕터에서 배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밑에 있는 보기가 우리가 방금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는 맞다. 이거는 바로 다음 챕터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손익계산서이다. 맞고요. 맞고. 자, 그 다음에 보관 중이던 상품이 화재란 단어가 나왔고요. 소실된 경우에는 회계상의 거래에 속한다. 이것도 뒤에 회계 순환 과정을 배울 때 나올 거지만 이거 종합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올려놓은 건데, 자, 불이 타서 내 자산이 감소되죠. 그러면 나의 자산 감소라고 해서 장부에 적을 수 있고요. 회계에서는 그것도 거래로 봅니다. 어차피 뒤에 가면 배울 거고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1회독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신 다음에 이제 다시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공부는 원래 그런 거거든요. 처음부터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 뒤에서 배울 것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회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2회독, 3회독을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번 배우고 왔으니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이란 키워드 회계 연도말로부터 1년 이내라는 말, 이게 틀렸죠. 1년 이후입니다.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1년 이내, 요거는 맞네요. 답은 4번이 틀린 말입니다. 비유동은 1년 이후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3번 하고 잠깐 또 멈추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장부 기록을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의 변동을 잘 보세요.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하면은요 발생주인데 여기 관계없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발생하는 시점에 한다라고 하면 발생주의가 답이거든요. 근데 시점과 관계없이 현금에 따라서 하면 답은 현금주의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요거 잘 체크하시고 이제 하나를 또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를 보면 이제는 발생주의가 다음에는 또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요 부분이죠.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기록한다 라고 하면 발생주의가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챕터 부분은요 끊었다가 다음 시간 촬영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하셨습니다.